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만 해도 5만 이제 깨지고 4만 가는 거 아니냐 막 무서웠는데 네. 어느새 야금야금 올라와서 다행히 5만 5천 원 넘었습니다. 휴. 거기에 자사주 소각 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6층을 넘어서 7층 구출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작년에만 사실 엄청 순매도 당하고 10조 원 순매도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순매수 1위 등극을 하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연기금이 바닥에서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의 바닥을 좀 만들고 이제는 좀 삼성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레거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레거시라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하향세가 좀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떨어지는 폭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 포스 같은 데서는 지금 이제 그 가격 하락이 멈췄거든요. 스팟 가격이. 그러면 이제 가격 폭락이 이제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내수가 안 좋으니까 현 제품, 새 제품 바꾸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정부가. 이제 소비 진작책인데 거기에 이제 작년 그러니까 이구환신 정책은 원래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거는 PC하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좀 좋아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춘절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그 명절 있으면 쇼핑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온라인 쇼핑. 그 기간 중에 그 거의 뭐 160% 거의 200% 가까이 이제 주문이 늘었는데 그 중에 뭘 제일 많이 샀냐 봤더니 스마트폰. 전체 그 디바이스 쪽에서는 스마트폰이 70%.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동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스마트폰이 안 나가가지고 그 악성 재고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완화될 거다. 저 세트가 다 나가면 다시 제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사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메모리 스팟 가격까지 뭔가 이제 좀 이제 바닥 잡는 모습 보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오르는 건데 그럼 왜 굳이 그러면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는 아니고. D램에서 보면 하이닉스는 이미 HBM 매출 비중이 50% 넘어요. 그러니까 이 그 레거시 쪽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이닉스한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실적 업사이드, EPS 증가에 대한 그 영향이 제일 큰 거죠. 우리가 항상 PC, IT 기기 수요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드디어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살아날까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 좋다고 보기 힘들고. 그럼 춘절 이구환신 덕분에 그냥 좀 반짝. 그런 영향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뭐 이제 유동성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IMF 전망치에 따르면 3.2%에서 3.3%로 상향 조정됐어요. 조금이나마 조정이 되긴 0.1%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전 세계 그 GDP가 연간으로 보면 100조 달러 정도 되니까 거기서 뭐 0.1% 그러면 10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향됐잖아요. 2.2%에서 2%로 하향됐습니다. 0.2가 줄어든 거면 좀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희망적인 얘기 해볼게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가 다 몰렸습니다. 뭐 스타게이트, 로봇, 유리기판 다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제일 핫한 게 유리기판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직접 뛰어든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삼성전기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계열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가 자기가 직접 뛰어드느냐. 이게 약간 전기를 못 믿어서 경쟁에서 밀릴까봐 약간 이런 건가요? 굉장히 뭐 질문이 날카롭긴 했어요. 이게 주상 복합 구조잖아요. 2.5D 패키징이라는 게 보면 GPU가 있고 HBM 아파트가 있잖아요. 요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잖아요.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한 개 플립칩 BGA라는 요 그 서브스트레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3층 구조잖아요. GPU가 HBM이 한 개 있고 그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붙고 제일 밑에 플립칩 BGA가 붙는 제가 항상 이제 그 코어스 2.5D 패키징 이야기하면서 여의도 IFC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오피스인데 지하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2.5D 패키징 구조인데
삼성전기가 하는 거는 제일 밑에 거 있죠. 그 플립칩 BGA라고 하는 제일 밑에 있는 거, 그걸 대체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거든요. 그 코어라는 영역이 그 플라스틱, FR4라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유리로 바꾸는 거는 삼성전기가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인터포저는 기존의 실리콘이에요. 이거는 그냥 반도체 칩하고 똑같은 소재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유리 인터포저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유리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기판을 만드는 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요구되는 열팽창 개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아예 다 달라요. 그럼 전기가 못하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삼성전기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유리 인터포저가 훨씬 더 그 라인 앤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배선 폭 있죠. 이게 훨씬 더 좁아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그 기판, 그러니까 PCB 쪽에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하긴 힘들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에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좋죠. 왜냐면 그 기판이라는 거는 마이크로미터의 세계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나노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1마이크로미터가 몇 나노일까요? 오,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00나노입니다. 1000나노. 1000나노? 네, 1000나노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무슨 지금 3나노, 4나노 뭐 그러잖아요. 현난공정 같은 경우. 그러면 1마이크로미터가 엄청 1마이크로미터하고 1나노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삼성이 뛰어든다. 엄청난 호재긴 한데 그 앱솔릭스보다는 어쨌든 늦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앱솔릭스도 상용화는 못하긴 했으니까 그럼 삼성이 후발주자긴 하지만 뭔가 유리기판 기술만 확보를 하면은 그 상용화에서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상용화 속도는 앱솔릭스가 제일 앞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부터 아마 양산품이 나올 거예요. 후반기? 네네, 하반기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 시점은 이제 앱솔릭스가 제일 앞서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앱솔릭스가 하는 거는 삼성전기가 하는 플립칩 BGA 쪽입니다. 그 플립칩 BGA를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앱솔릭스하고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기존의 플립칩 BGA를 하던 이비덴이나 신코, 덴키 같은 회사들도 유리기판,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LG 이노텍도 글래스 코어 기판 쪽 하겠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한다라는 거는 글래스 인터포저입니다. 좀 다른가요? 네, 제가 2층하고 3층 요거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글래스 인터포저는 사실 TSMC하고 삼성전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판 업체들이 그쪽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이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리기판 관련주가 다 같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 그렇게까지 큰 관련이 없는 건가요? 굉장히 오늘 왜 이렇게 예리하지? 일본이? 기존의 글래스 코어 기판에 쓰던 기술들이 거의 그대로 유리 인터포저 쪽으로도 좀 쓰이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리 인터포저나 글래스 코어 기판에서 둘 다 제일 중요한 기술은 TGV라고 하는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는 기술이에요. 스루 글라스 비아라는 기술이 오늘 되게 어렵죠? 근데 그 유리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식각을 해서 구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회로가 아래 위쪽으로 통과할 수 있잖아요, 신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층을 적층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인데, 글래스 코어 기판하고 유리 인터포저, 그러니까 글래스 인터포저 둘 다 TGV가 제일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근데 인터포저가 훨씬 더 기술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더 촘촘하잖아요. 그리고 비아홀이라고 하는 그 구멍을 뚫는 거를 직경이 만약에 글래스 코어 기판은 이만하다 그러면 인터포저는 요만해요. 작아야 되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구멍이 작으면 이거를 예쁘게 수직으로 안 깎여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깎이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어려운 김에 AR이라고 해요.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종횡비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게 종횡비 이야기가 보통 디램 캐패시터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일자로 잘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로 잘 깎아야 되는데 안 깎여요. 그러니까 요렇게 깎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리 두께를 얇게 하면 요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 기판 두께가 훨씬 얇아져야 돼요.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이 만약에 그 한 개의 유리 두께가 80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다 그러면 인터포저는 거의 400 마이크로미터 수준. 절반까지. 나중에는 170 마이크로미터까지 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훨씬 어렵긴 하네요. 그냥 후 불면 깨집니다. 유리가. 그만큼 이제 공정 난이도가 어렵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를 얇게 가공하는 거하고 여기에다 비아홀에다가
요거를 잘 처리하는 쪽이 네네.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유리를 얇게 하려면 이제 기존의 씬글라스라고 하는 공정을 하는 회사가 이제 네.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이 비아홀은 기존의 레이저 장비 가지고 한번 뚫고 네. 이제 그 습식 식각으로 이제 불산에 담궈서 이제 구멍을 약간 넓혀서 여기에다가 구리를 채우거든요. 근데 구리를 채우면 이게 넘쳐요. 그럼 요거를 그 넘친 부분을 예쁘게 깎아줘야 돼요. 네. 또 평탄하게. 그게 이제 화학기계적 연마라고 하는 CMP에서 화학기계적 연마가 중요해지는데 예. 거기에 또 KC텍이라는 국내 회사가 또 중요해집니다. 그럼 뭐 글래스 코어 기판이나 인터코더나 어쨌든 네. 둘 다 어쨌든 같은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네. 비슷한 거를. 네.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슬리밍 쪽하고 네. 그 CMP 공정이 좀 더 중요해진다. 인터포저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혜주를 네. 좀 구별을 해야겠네요. 코어 기판이랑 인터포저랑. 뭐 그렇긴 한데 둘 다 들어가긴 해요. 둘 다 들어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 그러니까 네. 글래스 코어 기판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TGV 쪽이었는데 네. 약간 인터포저 쪽으로 오면 이제 그 기술 중요도가 조금 바뀌는 거죠. 비중이. 어디로 더 비중이 가요? 방금 말씀드린 네. 이제 슬리밍 쪽하고 슬리밍? 네, 씬글라스 쪽하고 이제 CMP 쪽이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 네. 네, 글래스 코어 기판에 비해서. 오호. 그러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네. 유리기판 테마가 음. 그 제2의 한미반도체가 좀 탄생할 수 있을 만한 네네. 그런 곳인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네. AI 혁명에서 HBM이 왜 저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한미 반도체가 사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30배 올랐잖아요. 네. 왜 그런 슈퍼스타가 나왔냐면 독점? HBM이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AI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니요.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이 안 나와요. 아. 근데 유리기판 쪽은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합니다. 오. 뭐 한미 반도체처럼 이렇게 막 네. 슈퍼스타 기업 뭐 이렇게 막 독점적인 기술 가진 회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일단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말씀하신 종목들에도 기대감이 많이 붙고 있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뭐 지난달부터 찝어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도 오르긴 했고 그러면은 그 중에 누가 좀 승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기 그 글래스코어 기판 네. 쪽에서요. 시장에서 지금 인정하는 거는 대장주는 필옵틱스고요. 실제로 이게 거의 한두 달 사이 4배 올랐어요. 네, 그래서 미쳤어요. 그리고 HB테크, YC캠 같은 회사들이 기존의 유리기판의 주도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새로 부상하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캠트로닉스나 KC텍 같은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검사 공정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존의 글래스코어 기판 대비해서 네. 유리 인터포저 쪽에 검사 공정이 훨씬 빡세지거든요. 여기에 또 새로 편입되는 검사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새로운 기업들이에요? 기존 하던 기업들도 네. 있고, 뭐 3D AOI 쪽은 이제 뭐 HB테크나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고요. 네. 아마 이런 쪽으로는 좀 더 이제 더 그 어떤 높은 수준의 검사 기술이 필요해질 겁니다. 유리기판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삼성 또 다른 또 호재 이야기 해보자면 네네. 최근에 샘 알트먼이 네. 방한했잖아요. 네네. 손 마사요시랑.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네네. 삼성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삼성도 HBM 반도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무조건 네.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마사요시 회장이나 샘 알트먼 같은 경우는 FIR로 참여해라. 네. 그러니까 왜냐면 5천억 달러 펀딩 해야 되니까 삼성 돈 있잖아요. 필요하죠. 네, 현금 네. 좀 넣어서 해라. 돈은 라는 거고 많아요. 네. 삼성 입장에서는 돈도 태우고 우리가 기술 파트너십도 할게. 그러면 이제 그 기술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암이나 퀄컴이나 뭐 이제 그런 회사들처럼 기술 제공해 주는 쪽으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오픈 AI의 ASIC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파운드리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HBM도 할게. 라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데 네. 뭐 이제 그것까지 해줄지는 모르죠. 네. 어쨌든 스타게이트 참전하면은 밸류가 많이 오를 만한 소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큰 시장이니까요. 네. 그쪽이 뭐 700조 시장이니까. 네. 근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힘을 내줘야 될 게 HBM인데 네. 반도체 업계가 올해 HBM3를 918만 개 생산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또 가장 유력한 이유도 어쨌든 HBM 때문도 있는데 그 엔비디아 퀄통과 막바지 단계에 이뤘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 몇 번째 들었어요?
또 이번에도 이번엔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실사도 했다고 하고 네. 그냥 작년에는 안 그랬네. 작년 젠슨 왕이 어프로브도 했는데 네. 그때도 안 됐는데 하여튼 몰라요. 근데 뭐 사실 뭐 예전에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도 네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책임한 거고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을 무시할 네. 수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 이제 냉정하게 조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럼 그 엔비디아 납품 네. 예상 시기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그 D램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1A라고 하는 공정이 14나노 그리고 1B 그러니까 1A, 1B를 둘 다 지금 설계를 갈아엎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건데 뭐 계속해서 이제 뭔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는 만약에 뭐 해결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뭐 또 뭐 계속 뭐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건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랑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게 격차가 줄어들 기미는 없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는 없고요. 실제로 이제 원C라는 D램이 제일 최선단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C는 하이닉스는 양산 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원C를 연내에 개발하는 게 목표거든요. 양산이 아니라. 엄청난 격차가 지금 벌어졌네요. 지금 뭐 1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HBM에서 보면 SK하이닉스는 지금 12단, 16단까지 다 그냥 거의 기술이 완성됐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지금 8단을 이제 테스트 중이니까 좀 이제 그 일단 D램 자체에서도 기술 격차가 있고 HBM에서도 기술 격차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 ASIC은 어때요? 저희가 ASIC도 왜 주목해야 되는지도 짚어드렸었는데 삼성이 그래도 ASIC에서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하이닉스보다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향이 물량이 중요하잖아요. 올해 부킹이 다 됐죠. 그래서 생산할 물량은 엔비디아 쪽에 거의 다 사가기로 했고 내년에도 거의 다 부킹이 됐어요. 그럼 ASIC 쪽을 지금 뭐 해주려고 쥐어짜도 브로드컴 일부 뭐 마벨의 일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낙수 효과는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주워 먹겠죠. 그냥 낙수 효과 정도다. 네, 그렇죠. 뭐. 실적도 사실 4분기에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 1분기는 어떨지, 이번 1분기가 좀 저점이 되고 이제 좀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메모리 사이클 받아가고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그 커머디티 쪽에 재고가 다 소진되고 리스토킹 수요가 나는 게 2분기나 늦어도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는 아마 그때쯤 돼서 나올 거고요. 2, 3분기. 근데 주가는 이제 미리 움직이죠. 6개월 정도. 그러면 주가는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좀 6층, 7층도 다 구출 가능한지. 그거는 이제 모멘텀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들? 단순히 이제 커머디티 이 사이클 돌아선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좀 이제 이게 뭐 주가가 세게 반등하기 힘들고 여기에다가 파운드리 뭐 의미 있는 고객 붙어주고 그리고 HBM 납품되고 이러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삼성전자가 항상 뭐 재료가 없는 게 아니었고 재료를 못 해내니까 이제 문제였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계속 이야기했던 게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HBM 그리고 아이큐브라는 그 TSMC 코어스 대체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밀어줘도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물반 고기반인데 이제 자기가 못 떠먹은 거죠. 아휴, 화이팅 하시고 그러면은 언제가 더 좋을까요? 상반기 대 하반기라고 보자면은 원래 이렇게 삼성이 뭐 좋을 거라 보셨으니까 처음에 전강 후약이 이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 전강 후강 갈까요? 일단 저는 이제 시장을 보는 뷰를 사실 ITM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좋다고 했고 하반기부터 조심하자. 그래서 하반기는 미국으로 도망가자. 라고 해서 이제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렸고. 근데 뭐. 그리고 제가 12월에 중순쯤에 이걸 뷰를 바꿨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거를 적어도 5월 정도, 4월, 5월까지는 좋게 봐요. 소부장들. 소부장하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하반기 어떻게 보냐. 지금 안 보여요, 하반기가. 왜요? 예측이 불가해요. 미국 그런 맞습니다. 정부 때문에. 미국 AI 캐펙스의 어떤 투자 흐름들, 그런 것들, 이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반기 뷰를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상반기 좋고 하반기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뷰는 한 봄쯤엔 돼야지 제가 뭔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뭐 데이터를 보고 맞아요, 판단해야 맞아요. 되니까. 아, 그러면은 봄쯤에 모멘텀을 좀 보고 네. 예측을 하시는 걸로. 네, 뭐 봄이나 뭐 초여름 정도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뭐 어디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 아니면 IT신이겠죠? 네. 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둘 다 보세요. 네. 네네, 시간 맞습니다.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같이 보세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삼성전자 올해는 어렵다면은 상반기 중에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괜찮을까요? 목표 주가까지는 네. 모르겠고요. 네. 적어도 상반기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IT 반도체 쪽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냐 이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그 사이에 뭔가 이게 출렁거리면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도 수익을 못 내요. 네. 그런 시장에서는. 네. 아, 네. 지금 괜찮다. 네, 지금은 뭐 열심히 하시면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만전자 지금쯤이면은 좀 매수 적기라고 보세요?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테크에 조금 이제 지식이 있고 약간 투자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소부장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승률이 높아요. 네. 뭐 살까요? 다 알려줬잖아요.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고요. 당연하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요. 여기서는 투자의 아이디어 하나의 이제 그 팩터들만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글래스코어하고 이제 지금 뭐 필요사 AI 또 인수설 나오고 있잖아요. 메타에서 이제 그러면 그런 쪽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메타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최단 기간 뭐 상승이라 그러던데 그쵸. 지금. 네, 메타도 좋죠. 네. 그래서 그 사실 메타가 AI 소프트웨어 컨셉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데이터 제가 컴퓨팅 파워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면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을 계속 말씀드렸었고 다시 이제 그 NPU 쪽을 말씀드리면 DSP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6월까지 역대치로 높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DSP 쪽에 뭐 카운칩스나 에이지글랜드나 뭐 그리고 IP 쪽에서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좀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가동률 회복되면 두산테스나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팹리스 중에서 선단공정 그래도 칩 안정적으로 잘 하는 데가 텔레칩스 뭐 이런 회사들 뭐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은 삼성의 모멘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저희가 파헤쳐 봤고요. 세영아나가 집요하게 물어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집요하게 제가 또 삼성 주주님만 위층에 있거든요. 고층에.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 좀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알찬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희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템과 함께 하시면서 IT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